대부분의 1인 가구가 표현했던 게 때운다였거든요. 식사를 때운다. 영양 공급만 남아요. 기계적인 영양 공급. 기안84를 무지 많이 받습니다. 비혼 1인 가구들은 내가 조카 바보다. 조카가 내 아이다라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카한테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너가 돈이 없어 봐서 행복한지 모르는 거야.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샤로잡다와 함께하게 된 철학 크리에이터 춘코 이충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2024년에 1인 가구가 무려 8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인 가구가 사회의 가장 주류의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100개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1인 가구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미디어의 1인 가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1인 가구를 문제시하는 독거 노인의 고독사나 청년 1인 가구들의 빈곤, 실업 문제들처럼 좀 어둡게 지양해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다뤄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다른 모습은 완전히 그 반대로 로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 굉장히 화려하고 또 여유롭게 사는 싱글 연예인들의 삶이 많이 보도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극단의 모습이 1인 가구의 전체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00가구를 훨씬 넘었고요. 이렇게 샤로잡다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단순히 사람들이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내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폭증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1인 가구가 자발적인 선택이냐, 비혼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비혼인지 아니면은 결혼을 못해서 모혼이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미혼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 구조가 1인 가구 혹은 싱글 라이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100명 넘게 인터뷰를 했을 때 개인의 차원에서는 1인 가구가 된 배경은 굉장히 여러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라서 비혼주의를 정말 선택을 하는 거죠.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주의가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결혼을 못한다 혹은 미룬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비혼이 된 경우들도 있었는데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혹은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조금만 더 떨어져서 보면은 제가 흥미롭게 발견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싱글인 사람들이 굉장히 특정한 어떤 직종이나 산업에서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 싱글인 분이 사범대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금융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창들을 만날 때 굉장히 괴리감을 느낀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범대를 졸업하게 되면 다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죠. 근데 금융업은 보통 24시간 막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바쁜 직업이기 때문에 40대 이후가 됐을 때도 싱글인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삶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괴리감이 느낀다는 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원래 자기는 비혼주의자이고 페미니스트인데 교육계에 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족을 꾸린 선배들 혹은 동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도 그렇게 결혼을 해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하게 보였던 산업이 미디어와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도 PD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비혼이 좀 많았어요. 저도 이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실제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미디어 산업이 독특하게 비혼의 비율이 눈에 띄게 좀 높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보통 이제 편집을 할 때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촬영을 하면서 이제 출장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학술적으로도 조금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클라우디아 골딘이라고 202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문화산업, 지식산업, 그리고 금융업 이런 것들을 탐욕스러운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시간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탐욕을 가진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연애할 시간,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혼으로 존재하고 그게 또 용인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연구직도 그리고 대학에서도 사실 여성들의 비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도 연구직도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속하고요. 이걸 조금 더 넓게 본다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인구 구조나 가족의 형태가 산업의 구조 형태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근대 농업사회를 생각하면은 가장 적합한 가족의 구조는 대가족 사회인 거죠.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제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모이게 되고 그럴 때는 이동이 편한 부부자녀, 핵가족의 형태로 가구가 존재하는 게 가장 적합한 거죠. 그러면 지금 후기 근대 사회, 후기 산업 사회는 어떤 유형이 적합하냐? 당연히 서비스업 중심, 그리고 금융자본주의라서 금융업,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게 중요시되고 이럴 때는 인간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1인 가구가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가구 유형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버로서 일과 휴식 사이에 구별이 없고 그냥 끊임없이 저 자신을 갈아 넣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과연 무엇에 가장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동요는 가족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노동요에 가까운 거거든요. 가족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학술적으로는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재생산의 구조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가족이 없게 되면은 도대체 1인 가구는 무엇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은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었고요. 가족이 있는 자리를 사실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셀프라고 말하는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가족 생산과 재생산과 비교를 해서 자기 생산, 자기 재생산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요새는 유행하는 말이 자기 성찰, 자기 실현, 자기 관리, 자기 존재감, 자기 성취와 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가치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그런 경쟁 사회이고 이 불안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관리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야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곧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생산할 수 없는 게 되잖아요.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게 되고 또 인생 루저가 된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일과 자신이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춘코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갈아 넣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도 그거를 은근히 원해요. 가족이 없으니까 너는 좀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일이 은근히 그들에게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이게 자기 생산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또다시 자기 재생산의 형태는 자기 자신을 갈아 넣다 보면은 자기 소진이나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자기를 충전하고 재생산하고 재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리학 서적 같은 거, 마음 건강에 대한 것, 혹은 상담 유튜브 신청하는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되고 실제로 제가 만났던 1인 가구들도 심리학 서적을 굉장히 탐독했거든요. 저한테도 교수님은 자아가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막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자기 생산과 자기 재생산의 구조로 재편이 됐고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라고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일하고 힘드니까 다시 충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가고 이렇게 순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건데 사실은 1인 가구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 1인 가구와 다른 가구들 사이에 차이도 있을까요? 1인 가구 외에도 현대사회 노동자들은 대부분 쳇바퀴를 도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는 그것이 굉장히 가속화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1인 가구들은 대부분 직주 근접을 선택합니다. 교통이 편하고 직장에 바로 갈 수 있는 삶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집은 그냥 잠자고 나오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1인 가구가 자기와 일을 동일시하는 부분에서 갈라지게 되는 부분은 언제냐면은 보통 40대 이후인 것으로 좀 발견이 됐거든요. 저도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는 일을 위해서 가속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 30대에 거의 불태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거르는 경우도 많고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에 건강에 이상이 조금씩 생깁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저는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네,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네. 유튜버도 그 후기 자본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때 이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두세 분의 40대 중반의 싱글이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으로 너무 부럽죠. 근데 파이어족으로 산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은퇴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저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있으면 40대 때 쉽게 은퇴를 하지 못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60대까지 버티는 삶을 사는데 1인 가구들은 굳이 내가 버틸 이유가 없고 나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거는 지금의 유동하는 이 노동시장에서 은근히 좋아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한 40% 정도를 1인 가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독일,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60%에 육박을 합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사회의 흐름이 아닐까. 현대 산업사회는 그러니까 솔로를 권하는 사회, 초솔로 사회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초솔로 사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돈을 숭상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너가 돈이 없어 봐서 행복한지 모르는 거야.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거예요. 예전에 박말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실시간 방송에서 한 여대생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박말래 할머니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돈만 있으면은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비혼주의 카페에서 하나의 명언으로 엄청 유행하고 회자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한 게 박말래 할머니가 그렇게 유명세를 얻고 또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 가족 때문이거든요. 동영상을 편집해주는 손녀가 있고 콘텐츠에 자녀들이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말래 할머니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과 여러 가지 사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학자 부르디에가 경제자본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 문화자본은 몸에 체득한 취향이나 아니면은 생활 역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돈이 많은 고소득층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 중에 친구와 같은 사회자본이나
아니면 살림을 할 수 있는 역량인 문화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소득 1인 가구들 중에 친구가 좀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부르디에가 구별짓기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층은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않고 구별짓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인 가구 중에 고소득층들은 친구를 함부로 사귀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와인을 마실 수 있고 비전을 논할 수 있고 철학적 이야기를 하거나 시사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대해요. 문화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년층 남성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나 짐을 나르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른바 생활 기술 역량들이 달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고소득층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습니다. 특히 뭐 생활 역량 같은 거를 가르치지 않았죠. 그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네. 거기 드라마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금명이하고 영범이가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상견례를 할 때 금명이가 국을 잘 못 푸거든요. 그때 이제 애순이 어머니께서 내가 귀하게 키워가지고 이런 걸 안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을 텐데 1인 가구 연구를 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귀하게 키웠으면 국 푸는 법은 가르쳐줬어야 하지 않을까. 생활 역량이 너무 부족한 거죠. 고소득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생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남성 중년 남성 중에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것은 직장 근처에 원룸에서 살면서 햇반을 먹고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집안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었는데 거의 기안84의 집과 같았거든요. 우리가 기안84를 보면은 기이하다,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1인 가구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기안84를 무지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전혀 독특한 삶이 아니고 그렇게 일을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기안84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초창기에는 거의 24시간 사무실에 박혀서 그림을 그리고 그때보다는 지금 점차 행복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기안84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자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산다를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사회자본이 늘어나게 됐고 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와 같은 것을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역량들을 체득하게 된 거죠. 이 기안84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이거는 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딱 지표로서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버는 전문직 1인 가구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3,000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가 외로움군, 그 다음에 고립군, 그리고 외로움 우울군, 고립 우울군. 가장 이제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게 고립 우울군이겠죠. 근데 고소득 전문직이 이 고립 우울군에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고소득층들에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내가 힘들어라고 하면은 너무 배부른 소리 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은 1인 가구들, 특히 고소득층 1인 가구들이 고립이나 우울 부분에서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금 1인 가구가 이 시대에 이렇다라고 해서 다음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1인 가구가 주목을 받다 보면 1인 가구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1인 가구들이 더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로움이나 고립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인 가구가 수적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양적인 규모보다는 그 사회에서 그런 가구의 형태를 얼마나 용인하고 뒷받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고립되고 혹은 외로움을 느끼는 1인 가구들이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인 가구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친구들끼리 모여 산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서로 지원을 주고받는 실험들, 예를 들어 대안 공동체 실험들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어떤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외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1인 가구들은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은 꿈으로는 그거를 꿈만 꾸지만 실제 그거를 그러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렵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사실은 이 사회의 제도가 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결혼이든 뭐 주거든 일자리든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사실은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계획과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음 질문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결국에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잖아요. 1인 가구를 지원해 주자. 좋을 텐데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1인 가구 그만큼 도와줘서 뭐 합니까? 그렇게 1인 가구 도와주니까 결혼을 안 하지. 애도 안 낳지. 요즘 네. 저출산 시대에 오히려 신혼부부나 자녀를 갖는 가정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중용을 잘 잡는 게 중요할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지금도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금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자면은 사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인구가 그 방향으로 변동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의 인구 변동을 크게 핵가족화 현상이 제1의 1차 인구 변동이고 그리고 제2차 인구 변동은 탈가족화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아까 국가가 누구를 지원한다거나 혹은 개인이 비혼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마치 지구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게 미시적인 현상이고요. 탈가족화되는 것이 지금의 판의 이동처럼 크게 움직이는 하나의 변환의 시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가족 정책을 통해서 이런 변화, 탈가족화 정책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할 때 국가가 어떤 정책도 많이 했냐면은 뭐 효자상, 열려문 막 이런 걸 세우고 아름다운 가족들, 뭐 부모를 부양한다거나 이럴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칭송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가족을 유지하진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결혼 장려 정책이나 출산 장려 정책이 의미가 없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 사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와 우리 세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마디로 가족 중심적인 사람들과 탈가족적인 사람들, 비혼주의자와 강력한 가족주의자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가족주의를 지향하고 가족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산 장려 정책이나 가족 장려 정책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점점 많아질 비혼주의의 사람들은 이런 정책들이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1인 가구가 일단 좀 잘 살게 해줘야 그래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아이도 갖고 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1인 가구를 지원해 주는 거랑 출산 지원 정책이랑 따로따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정책 전문가가 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1인 가구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주거 문제거든요. 국가에서 청년들이나 1인 가구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데 대부분 3평에서 5평 사이에 비좁은 주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몸이 편해야 그런 여유 속에서 그 다음에 삶에서의 뭐 결혼이든 아니면 동거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비좁은 상황에서는 1인 가구들이 건강한 생활과 그런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말했던 것이 적어도 1.5룸 혹은 투룸이 되었을 때부터 자신의 삶이 안정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왜냐면은 베란다가 있어야 적어도 빨래를 방 안에서 꿉꿉하게 말리지 않고 밖에서 햇빛에 말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방이 분리되어 있어야 음식 냄새가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는 공간과 밥을 먹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자신의 경계들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득층들도 14평 이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투룸이 된 다음에 저소득층 중에 LH 공사나 아니면은 SH 공사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투룸 임대를 한 저소득층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확 펴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투룸이 되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트워킹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생각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거 정책이 좀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투룸을 제공할 수는 없는데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1인 가구에게 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쉐어하우스 정책을 여러 지자체들에서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지인이 아닌 사람들이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신청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낯선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죠.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필요한 정책은 친구들이 쉐어하우스를 임대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정책이 특별 공급으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그냥 머릿속으로 꿈꿨던 그런 일들이 제도의 도움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다른 공동체들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혼자 사니까 다 간편하잖아요. 나 혼자 밥 해먹기도 편하고 청소도 편하고 모든 게 다 편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오히려 1인 가구가 더 살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저도 1인 가구들이 사실 혼자만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거찌게 살아가고 1인 가구인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사실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했을 때 1인 가구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중에는 저소득층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22년에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다시 했을 때는 1위가 자기가 힘들거나 아플 때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게 어려움 1위였고 2위가 식사 해결이었어요. 1위는 거의 대등하게 나왔고요. 경제적 어려움은 4위 10% 미만이 된 거예요. 1인 가구가 잘 사라진 거군요. 옛날부터. 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1인 가구는 저소득층만의 어떤 특징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여전히 식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식사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실제 인터뷰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인 가구에게 없는 게 식구가 없는 거예요.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죠.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는 음식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그걸 먹을 때 음식 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맛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식사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1인 가구는 이런 사회적 과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만 남냐면은 영양 공급만 남아요.
기계적인 영양 공급. 물론 이제 여유로울 때는 자기도 이렇게 예쁘게 차려놓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일이 바빠지고 하면은 그냥 대부분의 1인 가구가 표현했던 게 때운다였거든요. 식사를 때운다. 땜질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계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식재료 시장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은 소포장의 물건들을 사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용량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은 사실은 대용량이 아닌 소포장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장의 채산성이 안 맞는 거죠. 1인 가구들은 간편식이나 즉석식품이 아니면은 이런 물건들을 살 때 많이 사두고 쟁여놔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음식을 한 다음에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식을 안 해 먹고 시켜 먹거나 1인분만 아니면은 소포장으로 밥을 한 다음에 소분을 해서 냉장고에 얼리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에 얼린 거를 다시 꺼내 먹는 거는 되게 또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자기가 집에서 밥을 해 먹는에도 불구하고 집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집밥은 자기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해주고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이 집밥이고 자기가 해 먹는 음식들은 그냥 찬밥, 아무렇게나 먹는 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인 가구들이 살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살림에 큰 차이를 발견한 부분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의외로 저소득층이 밥을 잘 해 먹어요. 왜냐면은 배달을 하면 배달비가 막 3,000원씩 붙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해 먹고 혹은 시장에서 반찬만 사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득층은 일도 바쁘고 빨리빨리 음식을 시켜 먹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패스트푸드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의외로 1인 가구 중에 고소득층이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데 이거는 예전에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빈곤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비만 같은 것도. 근데 지금 이 개인화된 솔로 시대에는 사실은 고소득층 1인 가구들에게 이 빈곤의 질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돼서 슬슬 아프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삶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 변화가 생기는군요. 방금 저는 때운다라는 개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교수님 연구 자료에도 그러니까 살림이 순수한 노동이 되어버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봤어요. 여러 명이 함께 살 때는 내가 살림을 하는 게 누군가를 위한 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적도 생기고 어떤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나 혼자 있으면은 그냥 순전히 노동이 돼버린다. 그런데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살림 서비스 같은 것들, 앱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 하고 내가 돈 많다, 1인 가구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 부르고 맨날 비싼 밥 사 먹고 그러면서 엄청 풍족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쓰레기집 같은 곳에서 산다 이런 것들도 사진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화제가 되고 하는 걸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마미 산업이라고 부르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을 대신해주는 플랫폼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저소득층들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은근히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고소득층들도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그거는 1인 가구의 특성이 그거를 좀 막는 게 있어요. 1인으로 살다 보면은 자기의 독립적인 공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청소하는 분이 들어오는 청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르지 않는 경향이 많았고 당장 1인 가구들은 실제로 부모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바꾸거나 냉장고에 물건을 넣었을 때 화를 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뭐 세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달 같은 경우에는 집 밖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하려고 한다면은 집 안이 깨끗하고 조금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근데 이 쓰레기집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사실은 우리도 집안 잘 안 치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온다거나 애인이 온다거나 부모님이 온다거나 할 때 부랴부랴 막 치우는 일을 하죠. 근데 1인 가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일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일이 바빠지면은 그냥 널브러뜨리고 자기 번아웃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우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지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 우울에 대한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울과 침잠, 불결이 굉장히 쉽게 누적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들 중에서는 중소득, 고소득층, 저소득층과 관련 없이 잘못하면은 자칫하면 쓰레기 섬과 집에서 살게 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1인 가구라고 해서 가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혼자 살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 분들의 가족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혁거세가 아닌 이상 다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1인 가구들도 자기의 부모도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원가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인 가구에게 없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만든 새로운 핵가족이 없는 거예요. 1인 가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되게 원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의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점이 가족 형성으로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그럼 1인 가구는 어떤 삶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살아갈까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통적인 가족 생애 주기를 보면은 가족 형성기 혹은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기, 자녀 양육기, 그리고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는 자녀 독립기, 그다음에 두 부부가 남게 되는 빈둥지라고 말하는 가족 축소기로 가족의 생애 주기가 변하죠. 그런데 1인 가구는 아까 말했듯이 원가족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삶의 생애 주기를 보자면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원가족기, 두 번째로는 조카가 생기고 또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는 확대 가족기, 그리고 1인 가족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1인 가구들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비혼 1인 가구들은 내가 조카 바보다, 조카가 내 아이다라고 대답을 한 게 46%가 넘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카한테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나 그 조카는 고모나 이모를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1인 가구는 원가족에서 확대된 그 확대 가족까지 내 가족이라고 여기는 거죠. 예전에 그런 책도 봤거든요. 비혼이지만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자기 조카를 자기 아이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부모님 부양도 1인 가구가 더 많이 부담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도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이들이 가족의 상비군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카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1인 가구인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 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부모가 아플 때 그걸 부양해야 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1인 가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지은숙 박사님이 일본의 비혼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관찰을 했을 때 1인 가구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 부모를 부양하면서 늙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거거든요. 결혼 안 한 자식을 둔 부모가 좀 유리한 면도 있는 거네요. 좀 표현이 나쁜가요? 네. 아니요.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위안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제 아프거나 간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자식이 나에게 효자의 노릇을 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또 다른 비극을 본 게 있거든요. 대부분 비혼 1인 가구들은
원가족에게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가족적이다, 뭐 개인주의자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지만 외부에서는 실제로 보면은 가족주의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아프다가 간병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들은 정말로 아까 말했던 1인 가구가 1인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카가 이 분을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 가구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거의 어떻게 표현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마지막에 밑동만 닮은 삶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1인 가구들이 도움을 청한다고 했을 때 형제 자매가 그걸 거절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서 스스로가 자신을 고립시키는 노년 1인 가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더 노년이 되어갈수록 좀 힘든 면이 확실히 있겠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는 이 1인 가족기가 너무 일찍 온다는 거예요. 빈둥지라고 말하는 홀로 남는 시기들은 60대 이후 70대 이후 혹은 자기의 배우자가 죽는 80대 이후에서나 겪게 되는 고독이거든요. 근데 1인 가구는 조카들이 20대가 됐을 때 대면대면해지고 부모가 돌아가시는 40대 중반 후반부터 가족이 축소되는 경험을 해서 심리적으로 생애 후반기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카들이 잘해야 되네요. 그게 답이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 좀 고소득층의 1인 가구들은 의도적으로 조카들에게 막 용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너가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한 조카들을 물색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근데 1인 가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런 형태의 1인 가구들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교수님이 관찰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셔서 약간 찔끔했는데요. 제가 사회복지학과이고 사회복지학과는 사회 문제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1인 가구의 문제들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1인 가구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자본이 있거나 혹은 사회적인 자본들이 있거나 친구들이 많고 혹은 스스로 역량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세 개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요. 그중에 한두 개라도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회적인 안전망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1인 가구 집단에게 소유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한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업앤다운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행복한 상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불안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어야 1인 가구로서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네요. 네. 어렸을 때 장래희망 같은 거를 물어보면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 중심의 사회에서 일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세우는데 자신의 삶의 영역, 가족의 영역 혹은 자신의 어떤 일생의 영역에 대한 가족은 듬성듬성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1인 가구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혼자 살 때 가장 서러운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은 아픈 순간을 뽑을 것 같아요. 아플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진짜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인 가구들은
아, 내가 아픈 것조차 사치인가? 난 아플 권리조차 없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 백신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프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집에서 쉬지 못하고 꾸역꾸역 직장에 가서 누워 있었다라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아, 내가 진짜 어떻게 될까 봐. 그쵸. 어떻게 될까봐 그냥 힘들어도 직장에서 누워 있게 되는 거죠. 아프다는 것보다는 돌볼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뭐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게 될 때도 어떤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돌봄의 의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가 1인 가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인 가구 중에 이런 아프면서 약간의 삶의 노하우를 깨달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어떤 전화 같은 거 내가 뭐 한동안 연락을 안 하면 나에게 연락을 해라. 아까 어떤 PD님인가 누가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굉장히 지혜롭네요. 네, 친구들이랑 한 2주 동안 연락 안 오면은 어떻게 맞아요. 조치를 취해라 이런. 네. 또 나이가 드시면은 종교 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나 성당에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봐주는 어떤 네트워크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에서도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그 소셜 다이닝이라고 해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한 10회 정도의 어떤 임시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한 10회 정도 만난다고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역성이 없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살아야 접근을 하고 돌봐주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두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소셜라이징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1인 가구들이 아플 권리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인간관계라는 거는 예전에는 다 그냥 자발적으로 당연히 알아서 맺고 살아가는 건였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친구 좀 사귀자, 가까이 지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시대가 됐군요.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고립된 사회에서 결국 사회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인 가구 연구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한동안 좀 힘들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고소득층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이 한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직장이 아니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후에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고독사를 한 거죠. 이 과정을 보면서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고독사에 대해서는 1인 가구는 주로 어떤 마음가짐을 품고 있을까요? 1인 가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의외로 80% 정도가 되는 1인 가구가 두렵다고 느낀 거는 죽음 이후였어요. 로버트 카스텐바움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죽음을 과정으로 설명하거든요. 죽음에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로는 죽어가는 과정, dying. 그다음에 죽는 순간, death. 그다음에 죽음 이후의 과정인 애프터 데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죽어가는 과정은 모든 인간은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죠. 그거는 1인 가구든 1인 가구가 아니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데스라고 말하는 죽음의 순간도 그걸 대신 아파주거나 대신 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더라도 결국 혼자 죽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1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아닌 사람들을 가르는 되게 중요한 차이는 애프터 데스예요. 그게 뭐냐면은 장례를 치른다거나 나중에 기일에 기념을 한다거나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는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경우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고독사이고 그 고독사에 대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죽었는데 나중에 막 3주 후에 발견이 돼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상상하는 게 비참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죽음을 현대사회에서 경험하는 방식이 미디어에 의한 간접 경험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대부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사는 혼자 죽는데 고독사의 장면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미디어에서 전 사회적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인 가구들은 그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들은 굉장히 혼자 많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애프터 데스의 경험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면 고독사 혹은 재택사가 일반적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디어의 이미지입니다. 1인 가구 중에 존엄하게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죽음의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고독사로 1인 가구의 죽음이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거,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복지 정책의 문제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무덤은 책임지진 않아요. 애프터 데스는 지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를 위해서 공영 장례 같은 거 혹은 기부 같은 자기의 재산을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신탁 제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이나 식물들이 그냥 버려지는 거나 아니면 태워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존엄하고 귀중하게 정리되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를 해야 하는 거고, 그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꼭 한번 사회가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많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1인 가구를 고민하거나 그러니까 비혼의 삶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지향하는 분에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당신의 선택이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혹은 배경으로 사회 구조적인 흐름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1인 가구의 삶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만 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나의 노년까지 봤을 때 1인 가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주기를 변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선택할 때는 좀 다층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엄청 도움이 되는 정보였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